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준혁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문서 파일, 당 중앙위원회 내부 정리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고 그 아래로 친구들의 부모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외무성 차관 박성철, 인민군 소장 김민기, 선전선동부 국장, 이정훈, 국가보위성 부부장 최태준이라는 이름들이 마치 처형 명단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 12층,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아버지 몰래 서재에 들어온 준혁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USB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암호는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너무 쉽게 풀린 것도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명단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일 4월 15일. 오늘이 3월 20일이었으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준혁의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밤마다 서재에 혼자 앉아 계시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깨어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아, 아직 안 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지만 준혁은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것을, USB를 가져간 것을, 그리고 명단을 본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자료 좀 찾으려고요. 그래, 일찍 자거라. 그 짧은 대화 뒤의 침묵이 준혁에게는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젊은이는 왜 이런 위험한 문서를 손에 넣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문서를 손에 넣은 지금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구할 방법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명단을 본 순간 그도 이미 위험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사흘 전 3월 17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3세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 간부의 아들이라는 신분 덕분에 평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좋은 아파트, 충분한 배급, 해외 물품을 살 수 있는 외화상점 이용권까지.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은 2달 전부터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항상 집에 오시면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말씀이 없으셨고 저녁이면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시는 눈치였지만 당 간부의 일은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어머니도 복도에 서 계셨고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뭐 떨어뜨리신 것 같구나. 들어가 있거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깨어 계신 것입니다. 준혁은 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버지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준혁이 놀라서 다가갔을 때 어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시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단다. 그냥 요즘 일이 많으신가 보구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대학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 서아를 만났을 때 그녀도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희 아버지는 요즘 어때? 외무성 차관의 딸인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어머니가 요즘 매일 절에 가세요. 이상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서재를 살펴봐야겠다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주무신 밤 11시, 준혁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 가장 아래쪽 깊은 서랍을 열었을 때 손가락 끝에 작은 물체가 닿았습니다. USB였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암호 화면이 떴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들의 부모님 이름이 적힌 그 명단을 한 달도 안 남은 날짜와 함께 준혁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준혁은 휴대전화로 4명의 친구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부모님 몰래. 생사가 걸린 일이야. 평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고 모두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었기에 이 시간에 외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들이 준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모두 끄고 5명은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외무성 차관의 딸 서아, 인민군 소장의 아들 민기, 선전선동부 국장의 딸 지연, 그리고 국가보위성 부부장의 아들 태중까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이걸 봐. 화면에 명단이 떴을 때 넷의 얼굴에서 동시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아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민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매일 절에 가시더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를 위해 빌고 계셨던 거야. 언제부터 아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민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스크롤하여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4월 15일. 한 달도 안 남았어.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보이부 직원인 아버지 덕분에 그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최근 며칠간 수상한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보이부 내부에서 특별조사팀이 꾸려졌거든. 고위 간부들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감시받고 계시는 거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명단대로라면 빠르면 보름 안에 움직일 거야. 민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피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앉아.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건 당 중앙위원회 결정이야. 피할 방법 같은 건 없어.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란 게 아니라.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서아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설마 탈북이야.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졌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탈북은 곧 반역을 뜻했고 반역은 3대가 멸문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가족은 이미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 알려드리면 더 위험해지실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야. 당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남으라고 하실 거야. 민기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태준이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함께 죽을래? 우리가 여기 남으면 부모님들이 숙청당한 뒤 우리도 정치범 수용소로 가. 그게 원하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고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들에게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함께 죽는 걸까? 아니면 살아남는 걸까?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남는 거겠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진 거야.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해. 그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태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두만강 국경 경비 교대 시간이 자정과 새벽 4시야. 새벽 3시 반이 가장 허술할 때고 내가 보이부에서 국경 경비 배치도를 빼낼 수 있어. 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군에서 신분증을 만들 수 있어. 국경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통행증이랑.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 강 건너서 브로커 찾는 건 내가 할게.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외화가 좀 있어. 아버지가 외무성에 계셔서 외화상점 이용권이 많거든. 브로커한테 줄 돈은 내가 마련할게. 준혁이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3월 27일 밤에 출발하는 거야. 각자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가 중국 쪽에서 만나자. 한 번에 5명이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하지? 서아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문다고 해. 평소에도 우리끼리 자주 모였잖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실 거야.
태준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USB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둘 거야.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러는 거야? 정말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명의 친구가 조용히 준혁의 집을 나섰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준혁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3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USB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오는 길에 부모님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에게 그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단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을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셨고 준혁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유난히 많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준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3월 27일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으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밥상에는 준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준혁은 이 순간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친구네 집에 간다고 했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며칠 있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고. 친구 부모님께 신뢰되지 않게 행동하렴. 네, 어머니. 준혁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던 행동이었습니다. 준혁은 놀라서 몸이 굳었고 어머니의 품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잘 다녀와 아들아. 건강하게. 그 포옹이 너무 길어서 준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준혁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고 그 뒤로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신문 너머로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준혁은 미리 준비해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기가 만들어준 통행증과 태준이 건네준 국경 경비 정보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평양역 근처 골목이었고 거기서 각자 다른 차량으로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넷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민기와 태주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들 왔네. 준혁이 말했습니다. 출발하자. 시간이 없어. 5명은 각자 준비한 차량에 나눠 탔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한 차, 민기와 지연이 한 차, 태준이 혼자 한 차. 세 대의 차량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경로로 국경 지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새벽 2시 두만강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 너머가 중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집결지에서 5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경비 교대까지 30분 남았어. 3시 반에 건너야 해. 중국 쪽 브로커는? 서아가 물었습니다. 강 건너 500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연이가 연락했지? 응, 확인했어. 5명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자. 준혁이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랐고 풀숲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 민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추적될 수 있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지금 전화하면 내 엄마가 더 위험해져. 참아. 서아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3월 말의 두만강은 겨울의 냉기를 아직 품고 있었고 발을 담그는 순간 뼈까지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들어갔고 그 뒤를 서아, 민기, 지연, 태준이 따랐습니다. 물살은 예상보다 거셌고 강 중간쯤 왔을 때 서아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서아의 몸이 기울었고 준혁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응, 미안해. 천천히 가자. 5명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물소리와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강 중간에서 준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지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고 민기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고 서아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잘 가거라, 아들아. 자유롭게 살아라.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준혁아, 괜찮아? 민기가 물었지만 준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가 다가와 화면을 보았고 그녀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태준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그곳이 브로커가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5명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북한에서 멀어지는 것이었고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5명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트럭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타고 있었고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중국어로 브로커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5명도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서아가 물었습니다. 안전가 오기래. 거기서 며칠 숨어 있다가 제3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5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어느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 앞에 섰습니다. 안전가옥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지금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브로커가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고 지연이 통역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 있어야 한대. 그동안 제3국 비자를 준비한다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창문도 열지 말래. 알았어. 5명은 방 안에 들어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브로커가 던져준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텔레비전 한 대가 있었고 태준이 그것을 켰습니다. 북한 뉴스 나오는 채널 찾아봐. 준혁이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그 방 안에서 북한 뉴스만 확인했습니다. 중국 위성방송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을 볼 수 있었고 탈북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두려워하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특별확대회의 소집.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계적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그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아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지연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민기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당 반혁명 음모 세력 적발, 철저한 조사 진행 중. 여전히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5명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태준이 벽을 향해 주먹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픈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사라지니까 부모님들이 의심받는 거야. 그게 아니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문자 받잖아.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고. 무슨 소리야? 민기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넷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탈북한 것도 아버지가 아셨다는 거야?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길 원하셨던 것 같아. 우리가 떠나기를. 방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북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작게 흐느꼈고 서아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민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부모님들이 누명을 쓰신 거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설명해서 뭐가 달라져?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풀려나실 것 같아?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우리 탈북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당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부모님들은 함께 죽자는 거야? 준혁이 민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문자를 보내셨겠어? 우리 보고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신 거잖아.
우리가 돌아가면 그게 다 헛되는 거야. 민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당 음모 세력 5개 가정 적발, 엄정 처벌 예정.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5개 가정. 자신들의 5가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못 봐. 못 보겠어.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지연도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6일째 되는 날 와서 말했습니다. 제3국 비자가 준비됐고 내일 출발한다고.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갈 거라고. 지연이 통역해주는 동안 5명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텐 이것밖에 없어. 앞으로 가는 것밖엔.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5명은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트럭이었고 탈북자들이 20명쯤 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여러 번 넘고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기는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봤고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표정 없는 얼굴로 앞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이 붉어져 있다는 것을 준혁은 알았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력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준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옆에 선 서아도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다른 감옥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 준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탈북자임을 밝히고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브로커가 알려줬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온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대신 나서서 중국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곧 오실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5분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정중한 말투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5명은 직원들을 따라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었고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5명이 의자에 앉자 직원 중 1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함과 출생 연도를 말씀해 주시죠. 준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2003년생이고요. 나머지도 차례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직원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 자녀들이시군요. 이미 정보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입국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소식을 아십니까? 직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제발이요. 서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사하신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복도로 나가 통화를 나눴고 3분쯤 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연결된 전화인데 5명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민기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중 한 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아의 입에서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기는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 통화가 가능한 겁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다만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될 것이고 북한 당국도 도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고 5명은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아. 준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아, 민기, 지연, 태준. 준혁의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너희 5이 모두 함께 있다는 걸 안다. 5명의 손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서아가 작은 비명을 삼켰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기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고 태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말하지 마라, 아들아. 준혁의 아버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USB를 가져간 것도, 태준이가 보이부 내부 정보를 빼낸 것도, 민기가 신분증을 만든 것도, 서아가 외화를 모은 것도, 지연이가 중국 브로커와 연락한 것도 그는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민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쓴웃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했으면 너희가 떠났겠니? 준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숙청 명단은 내가 일부러 준혁이가 찾을 수 있게 만든 거야. 서랍 자물쇠도 일부러 안 잠갔고 암호도 쉽게 해뒀지. 너희들이 그걸 보고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하길 바랐어. 지연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5가족의 부모들이 3달 전에 모두 모였다. 준혁의 아버지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우리 파벌이 숙청당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너희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결정했지. 서아 어머니가 매일 절에 가신 것도 민기 아버지가 군에서
신분증 양식을 빼놓으신 것도, 지연 아버지가 중국 브로커 연락처를 준혁이 방 책상에 흘린 것도 다 계획이었어. 너희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의 계획이었던 거야. 태준이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벽에 피가 묻었지만 그는 계속 쳤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으니까. 준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기의 아버지였습니다. 민기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민기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항상 너한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지? 이게 아빠의 마지막 명령이다.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서아의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아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엄마가 매일 절에 간 이유를 이제 알겠니? 내가 강을 건널 때 다치지 않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빌었던 거야. 서아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들썩이고 손이 책상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 그 상상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지연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항상 글을 잘 썼잖니. 거기서 우리 이야기를 써줘.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지연은 이미 울다 지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목소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보이부에서 일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너도 알잖니. 그게 아빠의 죄였어. 하지만 너만큼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텅 빈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수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탈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역을 계획하다 실패한 것으로 만들었어. 우리 5가족이 함께 모의했다가 발각됐고 자식들은 미리 도망쳤다는 식으로 꾸민 거지.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니까.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때문에.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떠난 게 부모님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야, 서아야. 서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숙청 대상이었어. 너희가 있든 없든 결과는 같았을 거야. 하지만 너희까지 함께 죽을 순 없었잖니.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준혁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 여러분께 전달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3달 동안 준비한 것들이죠. 너희의 정착금, 학비,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식에게 쓴 마지막 편지야. 국정원 직원이 서랍에서 봉투 5개를 꺼냈습니다. 각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 서하, 민기, 지연, 태준. 3달 전부터 우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탈북 경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중국 브로커도 저희가 연결해드린 겁니다. 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계획하신 건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부모님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으니까요. 태준이 벽을 향해 다시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미 피가 흐르는 주먹이었지만 그는 계속 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짜놓은 길을 따라간 것 뿐이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준아. 준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긴 거야. 전화 너머로 누군가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직원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준혁이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미안하다, 아들아. 준혁의 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최종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민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다. 너를 지키는 임무를. 서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봄꽃처럼 피어나렴. 자유의 땅에서. 지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를 잊지 마. 그게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니까. 태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줘. 그게 아빠가 바라는 유일한 속죄야. 가야 한다. 준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5 가족 모두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 5 명이 동시에 외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방 안에는 5 명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고 서아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기는 의자를 붙잡고 흐느꼈고 지연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북한 당국에 내일 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개 처형은 아니고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 명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부모들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기본적인 신원조사와 탈북경위 확인이 끝나고 5 명은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에 가기 전 잠시 머물 곳이었는데 작은 원룸 2개를 배정받았습니다. 여자들이 한 방, 남자들이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던 준혁은 국정원 직원이 건넨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차마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열면 정말로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너를 낳던 날 아빠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이 나라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았지. 이 나라에서 최고로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빠의 죄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떠올랐고 서재에서 서류를 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아빠가 USB를 발견했을 때 놀랐을 거야. 하지만 더 놀랄 건 그게 아빠가 일부러 만든 함정이었다는 거지. 진짜 명단은 따로 있었어. 아빠가 너에게 보여준 건 가짜야. 하지만 거기 적힌 이름들은 진짜고 날짜만 조금 앞당긴 거였어. 너희가 서두르게 만들려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발하던 날 아침, 내 어머니가 너를 안았을 때 나도 보고 있었어. 신문 뒤에서 내가 현관을 나설 때 뒤돌아본 것도 봤어. 그때 너한테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았어. 준혁은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이것만은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아들아. 그게 아빠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서아도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더 길었습니다. 서아야, 너를 낳을 때 엄마는 너무 힘들었어. 20시간을 진통하다가 너를 만났는데 내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서아는 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 엄마도 거기 있었어. 물론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멀리서 지켜봤지. 국정원을 통해 중국 쪽에 사람을 보냈거든. 내가 넘어질 뻔했을 때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하지만 준혁이가 너를 잡아줬고 엄마는 안도했어. 서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거기까지 준비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 자유로운 땅에서 내가 웃고 사랑하고 꿈을 꾸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사랑한다, 내 딸아. 서아는 편지를 안고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시를 써놓았습니다. 내 딸아, 봄꽃처럼 피어나라.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꽃을 피우듯 너도 이 고통을 견디고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자유를 주는 것. 그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기의 아버지는 군인답게 짧게 썼습니다. 아들아, 군인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아빠의 마지막 임무는 너를 지키는 거였다. 임무 완수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민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편지는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보위부에서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감시하고 괴롭혔지. 그게 아빠의 죄야.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 하지만 너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어줘. 다른 삶을 살아줘. 그게 아빠가 바라는 유일한 속죄야. 태주는 편지를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아버지의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확인을 받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반당 음모 세력 5개 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집행됐다고. 서아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민기는 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고 준혁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유해는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추모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5명은 함께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한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민기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걸 원하셨어. 맞아.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부모님들이 원하신 거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살아야 해. 부모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저 별빛이 부모님들에게도 닿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 약속할게요.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4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부모들의 희생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남산 아래 작은 공원,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 초였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가 있었고 배낭 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뒤에서 민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손에 아버지 사진을 들고 있었고 3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군인의 아들답게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너도 일찍 왔구나. 매년 이날만큼은 늦고 싶지 않아서. 2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아와 지연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지연은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손에 부모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벌써 왔네.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우는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단단해 보이는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조금 늦는데 회의가 길어졌다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훨씬 밝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태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텅 빈 것 같지 않았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괜찮아. 이제 시작하자. 5명은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가져온 부모님 사진을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0개의 얼굴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배낭에서 술병을 꺼내고 작은 종이컵 5개를 꺼냈습니다. 올해도 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조용히 말하며 술을 따랐습니다. 다른 이들도 각자 가져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민기는 아버지가 즐기시던 담배를, 지연은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과 비슷한 것을,
태주는 아버지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3년이 지났네. 서아가 말했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길기도 해. 맞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날은 어제 일 같고 어떤 날은 100년 전 일 같아. 준혁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 5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셨고 남은 술을 땅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부모님들께 드리는 것처럼. 준혁이 너 대학원 합격했다며? 민기가 물었습니다. 응.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과정. 통일정책 전공으로. 대단하네. 아버지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혁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생각해. 이 체제가 맞는 건지,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나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서아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서아, 너는? 나는 계속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할 거야. 요즘 새로운 탈북자들한테 정착 교육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우리 생각나. 서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다들 부모님을 두고 왔거든. 우리처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지연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는 아직도 새로운 탈북자들 보면 눈물 나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던데. 지연이 너도 잘하고 있잖아.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지금? 50만 넘었어.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는 채널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줘. 댓글 보면 북한에 대해 잘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우리 이야기를 쓰고 있어. 민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벌써 3번째지? 응. 갈 때마다 떨려.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해야 해.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니까.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국정원 산하 북한 정보 분석팀에 들어갔어. 정식 채용은 아니고 계약직이지만. 넷이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내가? 아버지가 보위부에 계셨으니까 내가 아는 게 좀 있거든. 북한 내부 시스템이랑 보위부 조직 구조 같은 거. 그걸 활용해서 탈북자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이 태준의 어깨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니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서아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쓰셨던 거 기억나? 봄꽃처럼 피어나라고. 기억해.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같은 말씀하셨어. 준혁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왜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더라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만 살아있다는 게. 나도 그랬어. 민기가 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 꿨어.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꿈.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2년째까지도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길 가다가 뒤돌아보면 엄마가 서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이제는.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 우리가 사는 게 부모님들이 원하신 거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말자. 5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3년 전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지연이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나서 만들어 봤어. 비슷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뭔데? 김치찌개. 엄마 레시피대로. 서아도 가방을 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 만들어 왔어. 민기와 태준도 각자 음식을 꺼냈습니다. 준혁은 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5명은 벤치 위에 음식을 펼쳐놓고 함께 먹었습니다. 부모님들 사진 앞에 조금씩 놓아드리고 맛있다. 민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잘 사는 것 같아. 응.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 부모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5명은 부모님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내년에 또 보자. 응,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 포옹했습니다. 3년 전처럼 울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가는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가 있었고 배낭 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겁먹은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과정생의 차분함이 그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시 일찍 왔네. 뒤에서 민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손에 아버지 사진을 들고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연구원 신분증이 가슴팍에 달려 있었고 시간이 그를 소년에서 남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엔 회의 끝나고 바로 왔어. 늦을까봐. 수고했다. 어땠어? 힘들었지.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아와 지연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탈북민 지원센터 팀장 명함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손에 든 카메라가 그녀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벌써 왔네. 서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우는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수십 명의 탈북자를 도우며 생긴 단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조금 늦는데 국정원 일이 급하게 생겼다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우리가 두고 온 것들은 이제 구독자 80만을 넘었고 매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 태준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숨이 가쁜 것처럼 빠르게 걸어왔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한데. 준혁이 물었습니다. 일단 앉자. 얘기할 게 있어. 5명은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가져온 부모님 사진을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0개의 얼굴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배낭에서 소주병을 꺼내고 작은 종이컵 5개를 꺼냈습니다. 올해도 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조용히 말하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지연이 국화꽃잎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평양에 있는 줄 알아. 그러다가 창문 밖 보면 서울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얘기 좀 해도 될까? 넷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늘 새벽에 긴급 정보가 들어왔어. 북한 내부 암호 통신 분석 결과인데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숫자와 암호문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우리 부모님들 때랑 똑같은 패턴이야. 내부 조사팀 편성, 24시간 감시, 가족 동향 파악. 이거 숙청 준비 단계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 외무성 부상 김철수, 과학원 부원장 박영호,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이성민. 세 가정. 자녀는? 있어. 20대 초중반. 대학생이거나 직장 초년생. 서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또야? 또 그런 일이? 응. 그리고 타이밍이 딱 3년 전 우리랑 똑같아. 4월 중순에 움직일 것 같아. 민기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구출 작전을 검토 중인데 내부 정보가 더 필요해. 우리가 탈북했을 때의 경로, 브로커 연락망, 안전가옥 위치, 그리고 그가 넷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쪽 안전가옥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는 거야. 왜 우리가? 지연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부모님을 두고 온 죄책감, 살아남았다는 미안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준혁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해줄 차례인가. 맞아.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줘야지. 엄마가 그러셨잖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민기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일주일 후. 그 아이들이 두만강을 건너는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 브로커랑 이미 연락했거든.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중국 가는 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전부 커버해줘.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NGO 활동가 신분으로. 나는 간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것을 나도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어. 나도.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나도 갈게. 민기와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너희들이 거절할까봐 걱정했어. 우리가 왜 거절해? 준혁이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 부모님들의 희생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부모님들의 사진 위로도 꽃잎이 떨어졌고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들 보고 드립니다. 준혁이 아버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일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하러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른 넷도 각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아는 울먹이며 말했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고 민기는 단호하게 다짐했고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5명은 일어서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공항에서. 응. 이번엔 우리가 구하는 쪽이야. 떨린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처럼 되어보려고요.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국정원 브리핑, 오전 10시, 작전명 순환. 준혁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환. 부모님들의 희생이 자신들을 거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단둥 근처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5명은 3년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탈북 지원 NGO 활동가 신분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은 3년 전 그들이 머물렀던 곳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낡고 좁고 벽지가 찢어진 방,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창문에 쳐진 두꺼운 커튼까지. 여기 기억나? 준혁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어? 서아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나 저기 앉아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 밤새. 나는 저 창문 앞에서 북쪽 바라봤어. 민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보고 싶어서. 지연이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북한 뉴스 봤지. 부모님들 숙청됐다는 거.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3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왜 다시 여기 왔지? 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러.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러.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전 그 브로커와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중국 억양의 한국어를 썼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문이 닫히고 5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줘야 할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아니.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도 그런 말 들었을 때 전혀 위로 안 됐잖아. 그럼 진실을 말해주자. 힘들 거라고. 매일 부모님 생각날 거라고. 하지만 견딜 수 있다고. 우리가 증거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3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2 남자와 1 여자였는데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방금 건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방 안에 5명을 보았을 때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탈북자야.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너희랑 똑같은 길을 걸었어. 저강 건넜고 이 방에서 숨었고 북한 뉴스 보면서 울었어. 3년 전 젊은 남자 하나가 준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평양 고위 간부 자녀 5명? 알아? 뉴스에 나왔어요. 반당 음모 세력 자녀들이 집단 탈북했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뉴스 보시면서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우리한테 살라고 하셨어요. 너희만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서아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부모님들은. 젊은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사하실까요? 우리가 떠난 걸 아시면. 지금은 무사하실 거야. 민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부모님들은 위험하시다는 거. 우리가 살려고 부모님을 버린 거잖아요. 아니야. 지연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를 보내신 거야. 살라고. 그게 부모님들이 원하신 거고. 3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명도 함께 바닥에 앉아서 그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3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이 제일 힘들 거야.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나만 살아있나?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미칠 것 같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견디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만 살자.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보면 살아있어. 그리고 깨달아. 내가 사는 게 부모님이 원하신 거였구나. 다른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죄책감은요? 부모님 두고 온 죄책감은 어떻게 해요? 안 없어져. 민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지났는데도 매일 아버지 생각나.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 죄책감을 안고도 살 수 있다는 거. 이 무게를 지고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무게가 힘이 돼.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준 이 삶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는 다짐이 되거든. 일주일 동안 8명은 그 좁은 안정가옥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준혁은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서아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민기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조언했고, 지연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태주는 묵묵히 그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젊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시간 많아. 이제 자유니까. 자유. 여자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부모님 두고 온 게? 응.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자유야. 무거운 자유. 하지만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준 선물이야.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5명은 3명과 함께 비행기에 탔습니다. 국정원의 특별 배려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젊은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어.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내가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서아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였던 거야. 비행기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비행기를 탔을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부모님들의 희생이 자신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저를 보내셨는지. 이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몇 시간 후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3년 전 그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공항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안심시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들을 맞이했던 바로 그 직원도 보였습니다. 그가 준혁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데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3명의 젊은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다가오자 몸을 움츠렸고 서아가 그들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똑같이 겪었어.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직원들은 그들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3년 전 5명이 갔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여기 민기가 3명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부모님 전화 받았던 방이야. 젊은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전화요? 부모님들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 알게 된? 응. 여기서 신원 확인이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사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3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습니다. 그 안도가 얼마나 짧을지를. 며칠 후, 길어야 몇 주 후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실지. 방을 나서며 준혁이 3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락처 줄게. 힘들 때마다 전화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가 너희 가족이야 이제. 서아가 젊은 여자를 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절대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5명은 다시 남산공원에 모였습니다.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3명을 구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해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서 끝나지 않게 했어요. 엄마, 저도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나눠줬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저를 보내셨는지. 민기가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군인의 임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명을 구하는 전쟁에서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태주는 한참 동안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사람을 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고 따뜻했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없었지만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부모님들의 희생이 왜 헛되지 않은지. 응? 우리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니까. 맞아.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나를 거쳐서 그 여자애한테 갔어. 그리고 그 애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그게 순환이구나. 민기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 5명은 일어섰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야 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그들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각자의 길로 흩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준혁은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은 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제가 왜 살아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별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5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들이 준 자유를 안고 그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10개의 별이 특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가정 부모들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빛이 5명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이 구한 3명도 비추고 있었고 앞으로 구할 수많은 사람들도 비출 것입니다. 준혁은 자기 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평생,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한 평양 고위 간부 5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자녀들은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부모들은 자녀를 보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희생이 자녀들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 다른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환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도 평범한 일상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전쟁에서 싸운 분들의 희생,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의 희생.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진정한 보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